예, 여러 선생님들 반갑고요. 예,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유명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하여간 전국 방방곡곡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들을 좀 세게 드릴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를 뜨셨지만 노키 교육감님은 저도 그 명성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와서 저 구호는 처음 봤는데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걸 보고서 제가 아까 잠깐 떠올린 생각은 유은혜 장관이 아니라 우리 노키 교육감님이 장관이었으면 한국 사회가, 한국 교육이 어떻게 변했을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예, 앞으로 울산을 넘어서 우리 노 교육감님의 저런 생각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 지금 한국의 교육이라는 건 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포기하고 아주 소수의 아이들만 기르는 교육이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은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 교육감님의 그런 철학이 훌륭하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좀 사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무슨 학회나 혹은 제 연구소 일 때문에 거의 매년 한두 번 정도는 독일에 갔다 오는데요. 사실은 독일에 갔다 올 때마다 한국에 오면 마음속 깊이 좀 죄책감 비슷한 걸 늘 느꼈어요. 독일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걸 뭐 큰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는데 한국 아이들은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아이들이 없어요. 이걸 지금 70년째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불행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 불행한 아이들로 이루어진 구성, 그런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결코 될 수가 없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온갖 문제들, 지금 뭐 N번방이라든가 일베라든가 최근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 보세요. 이미 한국 사회는 너무 도착적인 사회가 됐어요. 너무 잔혹하고 아이들이 일체의 휴머니즘의 기색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괴물들이 일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거기다가 일체 양심도 없는 아이들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치밀한 물질주의적 계산을 하고, 와,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길러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문제냐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끔찍한 교육체제 하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교육체제를 거친 아이들이 성숙한 인간,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불행한 정도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아이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런 교육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돼요. 간단히 말하면 아이들 죽이는 교육이잖아요. 특별한 아이들이 죽는 게 아니라 저는 더 가슴 아픈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3분의 1이 상시적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요.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들의 3분의 1이 자살 충동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도대체 이건 뭐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는데도 이걸 문제 삼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계에서도 없고 어떤 성인도 이런 아이들을 상시적인 노예 상태에 묶어두고 있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문제 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문제를 삼은 거예요. 사실은 교육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아무튼 저는 이제 독일에서 아이들이 사는 모습과 우리 아이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불행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녹취한 것을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정세균 지금 총리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르는데 그 책을 읽으셨대요. 읽으셨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한국 교육은 이게 교육이 아닙니다. 정말 교육 좀 개혁해 주세요. 그렇게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무능한 정부라고 하지만 특별히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무능한 정도를 넘어섰다. 이건 무슨 수능 정시 몇 프로를 다시 뭐 올리고 저쩌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조국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교육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고 이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 자체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막 분통이 터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총리께서라도 재임하는 중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 2주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총리실에서. 그래서 모교대화라고 하는, 모교대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세균 총리가 되면서 총리실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목요일마다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또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자리더라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강연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갔더니 이제 그때는 이게 교육과 문화 분야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랑 문화부 장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주 잘 됐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퍼부었어요. 여러 가지. 이거 교육이 아니다. 아이들 죽이는 그런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교육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말이 안 된다. 그걸 아무튼 그 당시에 국정방송이라고 하는 KTV라고 하는 데서 생중계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연한 내용은 전체 분량이 한 30분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대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막 그걸 편집해가지고 제가 막 세게 공격하면
유은혜 장관 얼굴을 또 이렇게 비춰가지고 막 거기서 뭐가 막 올라가요. 뭐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뭐 이렇게 재미나게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한번 보셔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교육부 장관이 뭐 전혀 문제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게 대체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예.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도 대한민국 100년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초기부터. 1919년에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고 보면서 강조해 온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작년이 이제 100년이었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새 100년이죠. 누구든 100년이 지나고 새 100년이 시작되니까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대한 개혁의 구상을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내놓는다면 당연히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골마 터지게 하는 교육 문제를 내놓으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물론 뭐 내놓은 거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이 정부가 있는지,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도 없고 미래 기획도 없다라는데 너무나 경악해서요. 그런 이야기를 그날 했습니다. 이 정부가 100년을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이야말로 100년지 대계 아니에요. 과거의 100년을 정리하고 향후 100년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결의를 보여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는 한국 교육 과거의 100년이 저는 이것이 교육이 아니다. 정도를 넘어서 반교육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끔찍한 교육이었다라고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안티-에듀케이션이다. 안티-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에듀케이션인데 educate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애가 밖으로 오라는 뜻이고 듀스라는 게 풀, 끌어낸다. 풀 아웃의 뜻이니까 아이들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교육인데 사실상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죽어있는 지식들을 찾고 아이들한테 쳐넣어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계속 해오기 때문에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사유 능력과 기획 능력과 창의력이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국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한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런 아이들 모여서 하는데 한국 아이들이 제일 떨어집니다. 지식들은 좀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서 뭐해요? 사유하는 능력이 바닥인데. 에? 이것이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 아이들 중에 모범생 그룹이 있대요. 이 모범생 그룹의 공부 비결을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혹시 본 사람 있죠? 70% 이상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교수가 말하는 것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은 다음에 시험 볼 때 또 그대로 그걸 토해낸대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인적인 교육을 하는데 이 살인적인 교육의 대가라는 게 그런 단순한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머리를 가진 아이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 대가라도 사실은 아주 유능한 아이들을 길러낸다면 그나마 보상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을 그야말로 아이들 안에 있는 그런 재능, 소양 혹은 사실은 천재성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지식을 자꾸 쳐넣는 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식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한 자아를 기르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죠. 강한 자아. 교육의 목적은 사실은 학교에서 12년 동안 강한 자아를 가진 그런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독일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한 자아를 기르는 거예요. 강한 자아. 이것은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 이후에 독일은 대체로 1970년 전후해서 이제 교육혁명이라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아도르노라고 하는 그런 사상가의 원칙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다 라고 하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다. 예. 이 말은 뭐겠어요? 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파시스트나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약한 자아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아의 문제로 돌아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강한 자아를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길들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조그만, 그나마 아주 약하지만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한국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그 자아가 짓밟히고 뭉개지고 해서 결국은 12년 후에 교육과정을 마칠 때쯤 되면 아주 자아가 그야말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런 아이들이 머릿속에 유일하게 갖추게 되는 것은 영어 매점, 수학 매점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받고 나오는 이런 교육이 한국의 교육이 아니냐는 거죠. 아이들을 그런 살벌한 경쟁 속에 몰아두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경쟁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한국의 중고등학생쯤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깊은 불행의식을 내면하고 있습니다. 깊은 좌절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이 경쟁 과정에서 승자들이 있잖아요. 승자들. 소위 스카이를 나왔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온전한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의 승자들이 더 큰 희생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18년에 서울대 심리연구소라는 데서 한 설문조사는 사실은 충격적이죠. 서울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상태. 충격적인 이야기죠. 네? 승자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승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죠.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공포. 그것보다 더 큰 공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체제의 승자든 혹은 패자든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상처를 입는 그런 교육을 해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표명을 했어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저도 지금 한국 교육이 이제부터 아이들을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의 아이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독일의 그런 교육 원리를 좀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0년대부터 독일에서는 그런 말하자면 교육 개혁이 실시되면서 실제로 경쟁 교육을 야만이라고 보는 이런 원칙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일체의 등수라든가 석차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이 경쟁 문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독일의 교육개혁, 즉 경쟁 교육을 야만이라고 본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년 된 교육개혁이죠. 70년대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요. 그 반세기의 경험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예요? 이제 많은 결산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은 독일의 교육이 과연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독일 아이들이에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런저런 토론을 한다거나 뭐 대화를 해봐도 깊이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깊이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식은 많아요. 깊이를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결여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시면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독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보기엔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이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보입니다. 제일 똑똑한 아이들을 사실은 경쟁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길러낸 거죠. 실제로 경쟁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이후에 그걸 뭐 학문 수준을 뭐로 잴 것인가 이게 어렵죠. 그냥 가장 일상적으로 보면 노벨상이 어떻게 되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죠. 70년대 이후에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가 그 이전보다 조금 늘었어요. 전혀 학문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죠. 특히 사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독일 학자들의 경우는 미국 학문을 치질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학문적 깊이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사실은 통계 분석으로 박사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미국 박사들의 상당 부분이 통계 분석한 사람들 아니에요. 독일은 이론 논문이 아니면 박사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서울에서 교육감을 하고 있는 조희연 씨가 과거에 우리 학문 속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편집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그런 학문 수준과 학문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비교, 그런 논문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독일이 경쟁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력이 떨어지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경쟁이란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쟁력, 경쟁력.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개인 경쟁력. 네?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고 독일의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독일은 사실상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통합된 이후에 특히. 예?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에 대한 일종의 신화 같은 게 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경쟁이 심각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0년간의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educate란 의미에서도 반교육이고 또
강한 자아를 통한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교육도 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100년의 교육에서 또 실패한 대표적인 것은 교육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적 자아를 길러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아라는 건 뭐예요? 강한 자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교육의 이유는 사실은 지식을 많이 아이들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자아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아를 키우지 못한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연대 정신을 가진 인간, 그런 인간을 키우는데 실패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각자도생이란 말이에요. 각자도생. 이 각자도생을 하는 사회가 이게 사회예요. 정글이죠. 정글. 이런 정글을 만드는데 한국의 학교들은 그것을 통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켰어요. 이런 정글을 만드는 일을. 아이들을 말하자면 학습 경쟁을 독하게 시키면서 그렇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어때요? 학교에 들어오면 인간으로서 일종의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태생적인 행복의 능력을 오히려 학교에 옴으로써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사실 독일의 경우는 행복이라는 과목까지 있어요. 과목. 행복이라는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처럼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저는 이 행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고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12년 동안 교육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감을 내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 4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에듀케이션이라는 의미의 교육, 강한 자아를 기르는 교육, 사회적 자아를 기르는 교육, 행복감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봤을 때 한국 교육은 사실은 반교육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년간의 교육을 우리가 돌아보면 더 분명하죠.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일제하에 교육이 있었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죠. 황국 신민을 기르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으나 우리는 40년 동안 일종의 독재 시대를 겪었습니다. 10년간의 민간 독재, 30년간의 군사 독재를 보냈어요. 사실 끔찍한 역사죠. 그동안에는 교육의 목적이 뭐였어요? 네, 방공투사를 기르거나 산업전사를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결국은 민주화가 됐죠. 이제 민주정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그러나 민주정부가 길러내고자 했던 것 또한 존엄한 인간도 성숙한 민주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그런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민주정부가 길러내고자 했던 건 뭐예요? 인적 자원이라는 인적 자원. 심지어 교육부를 인적 자원부라고 부른 적도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저는 인적 자원부라는 게 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끔찍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왠지 중립적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의 교육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다시 말하면 30년 동안은 제국주의 교육을 시킨 거죠. 또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독재 시대에는 국가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민주화됐다고 했을 때는 신자유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자본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뉘죠.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전도된 세계죠. 인간의 관점에서 자본을 봐야지 어떻게 자본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자본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인적 자원을 키우는 걸 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인간 경멸적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기껏 지금 열심히 돈을 내고 무슨 연수를 하면서 쌓는다는 게 뭐예요? 스펙 아니에요, 스펙. 이 스펙이란 말도 똑같이 소외된, 전도된 언어입니다. 스펙이란 말 자체가 원래 뜻하는 게 뭐예요? 무기의 사양이에요. 무기의 사양. 에? 인간의 능력을 무기의 사양으로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을 경멸하는 그런 관점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난 100년 동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존엄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 바로 여기죠, 여기.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 하나하나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보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을 교육으로 본 적이 없어요.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난 100년의 교육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난 100년의 교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잡는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데서 저는 그걸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많이 쓰이는 말이죠. 메리토크라시. 어떤 능력의 지배, 소위 능력주의라고 부르는 것, 소위 수월성의 지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한국 교육은 계속 그저 능력주의 교육, 수월성 교육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유능한 황국신민, 유능한 산업전사, 유능한 인적자원. 항상 이 유능성이 중심에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디그노크라시로 바뀌어야 된다. 새 100년의 교육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디그노크라시. 그래서 디그니티라고 하는 존엄성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인간 하나하나,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존엄성을 구현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 미래가 없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디그노크라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4가지를 없애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4가지. 뭐예요? 어렵지 않다. 4가지만 없애면 되고 그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합의하고 또 정책 결정자들이 의지를 가지면 된다. 뭘 없애면 되겠어요? 첫 번째, 대학 입시를 없애라. 대학 입시를. 대학 입시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교육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국 교육 100년이 보여줬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정책을 내놔도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끔찍한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는 다 좌초했습니다. 100년 동안 좌초했어요. 100년 해봤으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대학 입시를 없애면 돼요. 그러면 비로소 선생님이 됐을 때 꿈꾸었던 그런 교육, 정말로 아이들 하나하나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들을 끄집어내서 그 아이들을 좋은 인간 또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만드는 그런 교육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대학 입시가 모든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100년 동안. 두 번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지금 이 대학 서열 구조가
한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이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아주 독특한 나라가 된 거예요. 최소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지향적인 나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안 오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평등지향성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것의 부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정치학에서는 이걸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죠. 전통적인 지배 체제 혹은 지배 계급.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붕괴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스태블리시먼트란 말을.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있었죠. 1789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거의 250년 가까이 됐죠? 이게 이제 근대 사회를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기폭제가 됐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런 귀족과 왕의 봉건 체제가 붕괴됐죠. 그러나 프랑스의 이런 봉건 귀족의 거대한 지배 질서가 붕괴되긴 했으나 그것이 정치 경제 영역에서만 붕괴됐지 사실상 문화의 영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250년 지났는데도 사실상 일종의 문화적 헤게모니 지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한 게 유명한 피에르 무르디에라고 하는 문화사회학자가 쓴 구별짓기란 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두 권으로 나온. 예. 이게 바로 이스태블리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붕괴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조 시대, 조선 시대의 그런 왕조의 붕괴라고 하는 게 외세의 침탈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지금 식민 체제로 들어가면서 붕괴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사실은 문화적 권력으로는 상당 정도, 대체로 100년 이상 잔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뭐 그런 걸 볼 수 있죠. 양반이 망해도 그 지역에선 양반 행세를 하잖아요. 양반 행세. 이게 말하자면 문화적 권력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예. 이 문화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조차 완전히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한국 전쟁이 결정적이죠. 한국 전쟁을 통해서 문화적 권력의 바탕이 되는 공간적 지배, 공간적 질서가 완전히 와해됐어요. 이거 치고 내려가면서 또 치고 올라오면서 두 번 이렇게 치면서 사실상 지역 공동체의 상당 부분이 해체된 거죠. 이러면서 문화적 권력이 많이 해체돼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평등 지향 사회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때는 특히 제가 일본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세 대통령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전부 상고 출신이죠? 네. 상고 출신이라는 게 뜻하는 게 뭐죠? 그분들 시절에는 다 그 지역에 가장 수재들이 가는 학교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목포 상고하면 목포 지역에 가장 뛰어난 수재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부산 상고 마찬가지죠. 그러나 동시에 부유한 집안에는 안 가요.
부유한 수재는 상고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고 출신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아주 우수한 가난한 집안의 우수한 아이란 얘기죠. 한국이란 나라는 최하층의 자식이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이 세 대통령이 그거 보여주는 거죠. 일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일본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일본은 사실상 한 번도 판이 뒤집힌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 일본을 지배하는 자들도 어떤 자들이에요? 과거 봉건 지배 세력의 자제들이 지금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베 대표적인 거죠. 아베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일본 국회의 90% 이상이 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봉건 귀족의 자제들이라는 거예요. 판이 뒤집히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판이 근본적으로 뒤집힌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평등지향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그게 다이나믹 코리아의 근원입니다. 촛불 집회에 250만이 모이는 나라예요. 아마도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단일 집회에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사례 자체가 없을 거예요. 일본의 경우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을 때 관방장관이 일주일 내내 거짓말했죠? 피해 없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일대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방사능 피해를 다 입은 거죠.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동경에 몇 명이 모였어요? 몇만 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정태적인 사회인 거죠. 한국은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런 평등 지향성에 있는 거죠. 그게 한국 사회예요. 이런 류의 사회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바로 이 평등의 들판에 비유를 하자면 괴물이 등장한 겁니다. 괴물이. 완전히 평등한 이 들판에 괴물이 탁 등장한 거예요. 이 괴물의 이름은 뭐예요? 학벌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붕괴된, 신분과 특권이 붕괴된 그 평등의 들판에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학벌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벌 사회를 둘러싼 경쟁이 너무나 자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벌 계급 사회라는 그런 괴물이 한국 사회가 가장 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사실 이 교육개혁만 제대로 해낸다면, 그렇게 해서 이 학벌 계급 사회라고 하는 이 괴물을 때려잡을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어쩌면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 50 사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7번째로 들어가 있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데 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이런 걸 30, 50 사회라고 하죠. 몇 나라가 있죠? 7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가 얼마 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국이에요. 사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 거론한 이 7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 하면 떠올리는 그 나라 아니에요. 이 7나라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자체가 대단한 업적인 거죠. 그런데 한국을 뺀 나머지 6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한국을 뺀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전부 과거의 제국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죠. 전부 제국주의 국가들이에요. 에? 한국만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30, 50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독일 학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묘한 도덕적 권위 같은 게 느껴진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분은 물론 한국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권위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제국주의의 역사를 갖지 않은 나라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가 실제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사회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교육인 거예요. 교육에서 벌어지는 이런 끔찍한 경쟁 체제라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벌 계급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그런 괴물을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으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지금과 같은 교육체제 하에서는 어렵겠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엘리트 대학을 없앤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등록금 이야기했죠. 학비를 없애야 된다고. 그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학비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학비를 없앤다라는 말도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학비를 둘러싼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학비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요구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요구하는 방식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학생들 자신이 그동안에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반환해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 우리가 교육시장에서 고등교육,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상품이 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학생들의 요구가. 하자 보수하거나 하자를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거죠. 대학 교육 자체를 완전히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데 제가 경악했어요. 이것은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방식으로 완전히 영미적 교육관에 물들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나 꿈 같은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어떤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럽에서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이상이 아니라. 유럽의 국가 중에서 이 네 가지를 하는, 다시 말하면 제가 네 가지 뭐라 그랬어요?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그랬죠? 엘리트 대학 시스템 없애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학비를 없애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이 네 가지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이게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은 이 네 가지가 있죠. 아시다시피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그런 아주 귀족 학교들이 있고 대학들, 엘리트 대학들이 있고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등록금을 내고 등록금도 무지하게 비싸죠.
예.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아주 상당한 그런 경쟁이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귀족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영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영국은 유럽이 아닙니다. 영국은 유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걸 했죠. 최근에 자기들 발로 유럽을 뛰쳐나갔죠. 그랬을 때 사실은 유럽의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왜? 원래 영국은 유럽이 아니니까. 사회체제로서의 영국은 전혀 유럽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만 유럽이에요. 지리적으로만. 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사회체제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영미 모델, 유럽 모델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많이 들으셨죠? 영국은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있지만 사실상 미국에 가까운 나라예요. 그리고 유럽 모델은 영미 모델과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립적인 모델이에요.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유럽과 영미는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두 개의 사회 모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 이 두 개의 사회 모델 중에서 어디를 쫓아온 거예요? 철저하게 영미 모델을 또 쫓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영미 모델을 쫓아왔다가는 지옥으로 간다는 걸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레이건과 대처가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 폐허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영미 모델의 극단적인 구현이 사실상 사회를 어느 정도까지 망가뜨려 놨는지를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미 모델과 유럽 모델의 차이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바로 영미 모델과 유럽 모델의 차이가 어떻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영미 모델은 교육을 뭐로 보는 거예요? 교육을. 네. 시장에서 구입하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구입하는 상품으로.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미국에서 소위 좋다고 하는 대학들은 모두 예외 없이 어떤 대학이에요, 여러분? 전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에요? 전부 사립대학이죠. 예?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전부 사립대학이죠. 그리고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의 순위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뭐와 일치해요? 등록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가장 비싼 게 하버드. 한 6만 5천 달러 정도 하죠. 그 다음이 예일. 한 6만 2천. 그 다음에 스탠퍼드 한 6만. 그 다음 프린스턴이 한 5만 8천.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미국식 정의의 관점이에요. 내 돈 가지고 내 아이에게 좋은 교육 상품을 구매해 주는데 뭐 잘못됐어? 이게 미국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그것을 정의라고, 시장 자유주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잘못된 거지. 저건 완전히 야만 사회라고 보는 거지. 유럽인의 관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그럼 뭐 해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평등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민주주의자가 당연히 그 사회 구성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보는 거죠. 구매할 상품으로 보느냐, 누릴 권리라고 보느냐라는 건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대 이후에 인류가 사회적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꿈꿨죠. 그 중에서 일관되게 꿈꿨던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근대 초기의 많은 사상가들이 그 방식은 달랐으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이성의 힘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근대 초기의 엄청난 낙관론이죠. 그런 생각들을 근대의 전개 과정에서 계속 여러 차례 실험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험이 결과의 평등까지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회를 실험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동독이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사회 구성은 모두가 똑같이 사는 이런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사회 교수, 의사, 변호사, 교사, 그 다음에 일반 아주 단순한 그런 노동을 하는 뭐 있죠. 도배를 한다거나 뭐 기능공들이라거나 그런 그 사회 단순 노동을 하는 단순 노무직 이들 사이에 거의 임금 격차가 없었어요. 동독이. 이게 1950년대 후반에 동독이 그랬습니다. 신경제정책을 하면서 그야말로 결과의 평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대 초기에 가졌던 계몽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실험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회가 가기에는 인간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이 그런 사회 못한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동독에서 50년대 말부터 집중적으로 교수와 의사들이 빠져나갑니다. 제일 많이 빠져나간 게 교수와 의사예요. 50년대 말에. 여러분들이 아마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희망의 철학이라고 하는 걸 쓴 분을 알 텐데요. 에른스트 블로흐도 당시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였는데 서독으로 넘어갑니다. 또 한스 마이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위대한 문학평론가인데 이 사람도 라이프치히 대학 교수를 하다가 서독으로 넘어갑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독이 사회로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없이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 여러분 베를린 장벽은 다 아시잖아요. 61년에 쌓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을 동서독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독의 아이들이 쌓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의 평등까지 구현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실험, 그것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 인간이 그런 사회 못 만든다는 거죠. 아무튼 결과의 평등까지 구현하는 사회는 못 만들지만 최소한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누리는 사회는 돼야 된다. 이게 서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합의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육체제가 나온 거죠. 결과의 평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그 기회는 누구나 동등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은 뭐겠어요?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 자체를 기회평등을 구현하는 사회적 장치로 본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영미 쪽에선 교육을 아까 뭐로 봤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보는 것과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을 그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누려야 될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반대의 관점인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는 아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100년을 정말로
깊이 성찰하고 그 의미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학비를 애저녁에 없앴어야죠. 왜? 대한민국 100년의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후자의 정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시정부에서 처음에 만든 게 뭐예요? 건국헌장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이 건국헌장을 기초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조소왕 선생이죠. 조소왕 선생이 기초를 했는데 이 조소왕 선생의 사상을 일반적으로 삼균주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삼균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삼균주의의 삼균이 뭐예요?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세 번째가 뭐예요? 교육의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소왕 선생이 대단한 탁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치의 균등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경제 균등은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내는 이익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지금 봐도 아주 미래를 선취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죠. 교육균등은 뭐예요? 이 새로운 신생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우린 이미 사실은 건국 때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교육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로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못했을 뿐이죠. 그 이후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민주시민으로 누려야 될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산 교육 상품의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봐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이미 시장주의의 노예로 포획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그 사이에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학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닌 것이고요. 한국은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나라예요. 그거 아세요? 대학교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총량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비싸요. 지금 총량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비싸고 몇 년 전까지 한국이 2등이었어요. 2등. 지금 최근에 보니까 총량으로 보면 한국이 4등이더라고요. 4등. 앞에 세 나라는 영미권 나라들이에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요 중에 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한국은 네 번째예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한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놀래요. 지금 어때요? 대학 학비가 거의 1,000만 원 가깝습니다. 1,000만 원. 1년에. 그리고 지방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살려면 최소한 1,000만 원 들어요. 지금 하숙비만 50만 원. 제일 싼 데가. 그러면 1년이면 그거 600만 원 아니에요. 50만 원 가지고 살기 어려워요. 최소한 2,000만 원씩 들어요. 아이들 둘 나면 둘이 동시에 대학에 들어오면 4,0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독일의 경우는 학비가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학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부터 학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1946년부터 없었어요. 1946년이면 어떤 해예요?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큐 같은 데서 많이 보셨지만 1945년에 독일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완전한 폐허 상태의 국가였어요. 인류 역사상 한 국가가 이렇게 폐허 상태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벽돌이 2장 이상 붙어있는 건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벽돌이 다 그냥
완전한 폐허가 돼서 그런 국가에서 학비를 없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철학과 의지의 문제지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무지무지하게 잘 산 나라예요. 지금 작년 최근에 나온 지표도 우리가 GDP가 세계 10위라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있는 나라인데 이 정부가 또 한국의 이 정치 지형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그것이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자체를 불온시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질서가 된 거죠. 10조면 충분합니다. 대체로 지금 5조에서 10조 정도면 지금 대학 등록금 다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10조가 돈이에요? 여러분 10조가 돈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세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국가가 없어요 지금. 재벌들의 여러 기업들이 세금으로 내지 않고 사내에 싸놓고 있는 소위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게 900조가 넘어요. 900조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조세정의가 제대로만 관철되더라도 대학 등록금 그 10조 정도를 없애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손쉬운 일이에요. 그런 것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특권 학교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것을 현실적인 경로로 보면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 등록금 없애는 것은 국민들에게 분명한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는다는 관점에서 수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부채 탕감론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번 제가 칼럼으로도 쓰고 그랬어요. 이제 국가가 부채 탕감해라. 원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뭐로 봤어요? 예, 민주시민이 그 구성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삼견주의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건국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못한 거죠. 왜? 식민 상태에서 해방됐으니까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것을 많은 부분 민간에게 넘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민들이 국가가 해야 될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우골탑 아시죠? 국민들이 그야말로 허리가 휘어가면서 아이들 교육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무지무지하게 부유한 나라가 돼서요. 이제는 국민한테 빚 갚을 때가 된 거죠. 이 지금 교육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말하자면 역사적 맥락 자체를 이 정부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등록금을 없애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가 사실상 사립대학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금 한국은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나라입니다. 사립대학이 87%예요. 87%. 국립대학이 13%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95%가 국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개 있는 거. 우린 지금 사립대학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사립대학이. 이것은 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고등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책임을 방기해온 그러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당연히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 등록금을 없애게 되면 사립대학
대학이 더 이상 이렇게 87%나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사립대학을 점진적으로 공용화하는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13%의 국립대학들을 점진적으로 네트워킹화해야죠. 지금 그것은 대체로 한국대학 플랜이라는 그런 것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한국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13%의 국립대학 전체를 다 한국대학으로 하고 그 한국대학의 제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대학의 제1대학이 예를 들어서 뭐 제주대학, 또 제5대학이 서울대학, 또 뭐 7대학이 경북대학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한국대학 안에서는 옮겨 다닐 수 있게 하고요. 졸업할 때 한국대학 졸업장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 안에서의 소위 이게 국립대학 네트워킹 아니죠. 이렇게 하면 대학 서열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더 이상 경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교육이 아닌 훈육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체적인 그 흐름이고요.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일 것이다 그랬죠? 한번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 네. 이 지표가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17년에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의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겁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네 나라입니다. 네? 그 네 나라 상대로 물은 거예요. 경쟁 교육이 심한 네 나라 상대로.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물은 거죠.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을 무엇으로 기억하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첫 번째는 사활을 건 전장이다. 두 번째는 거래하는 시장이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광장이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예상대로죠. 한국의 학생들의 81%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그들에게 고등학교는 전쟁터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우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전쟁터라고 답한 아이들은. 그렇죠? 41%. 아주 상징적이에요. 일본 아이들이 14%밖에 안 됩니다. 전쟁터라고 한 아이들이. 일본이 아주 우리 예상과 좀 다르죠? 광장이라고 얘기한 아이들이 76%나 돼요. 거의 우리랑 이렇게 역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광장이라고 한 아이들이 14%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일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동의하더라고요. 일본 아이들은 전쟁터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 교육이 그러냐 했더니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고등학교 시절을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경쟁하지만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추구한대요. pursuit. 추구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자신들이 지향하는 꿈, 이것을 일찍 갖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특히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그것이 일본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지표고요. 한국 교육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시절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전쟁터로 보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너무나 사실은 끔찍한 결과고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자 아니면 적으로 보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그것이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더 놀란 것은 제가 이 지표를 가지고 TVN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교육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미래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다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 2, 3주 전에 방송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독일 아이가 나왔어요. 독일 아이가. 다니엘이라고 많이 나오는 친구 있죠? 독일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거기 같이 나와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다니엘은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여기 없대요. 이 세 가지 문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에겐 뭐였냐 했더니 나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이러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파티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좀 울컥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연극하고 책 보고 여행하고 연애하고 그게 자기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자기 고등학교 시절 돌아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독일 아이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대비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것을 전쟁터로 경험한 인간과 매일매일의 흥분되는 자기 삶에 설레이는 파티로 경험한 인간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네? 너무 사실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끔찍스러움은 우리 아이들의 인간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투영이 됩니다. 투영이. 여러분 2015년에 유럽 전체가 시리아 난민 사태로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것 때문에 브렉시트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때문에 영국에서는 3만 명 받겠다고 하니까 영국의 독립당이라고 하는 극우주의 정당이 엄청난 선동을 해댔죠. 그래서 브렉시트가 된 거예요. 브렉시트는 아무도 되리라고 예상 못했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와중에 브렉시트가 일어난 것이고요. 프랑스에서도 수만 명의 난민을 받겠다고 했다가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국민전선의 극우주의 정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이건 정말로 프랑스 정치의 대파탄이에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다행히 나치 정당이 프랑스에서 정권을 잡지 못했죠. 마크롱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저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마크롱 대통령. 바로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기에 독일의 메르켈이라고 하는 수상 아시죠? 여자 수상이 뭐라 그랬어요? 유럽 전체가 이렇게 정치적 격동을 겪는 요 시기에 메르켈이 나와서 얼마를 받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 우리가 100만 명 받을게. 100만 명. 이걸 듣고서 사람들이 다 귀를 의심했잖아요. 에? 몇만 명 받겠다고 했는데 나라들이 다 들썩들썩 하는데 독일 총리가 나와가지고 100만 명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했죠. 어때요? 그 해 117만 명을 받았어요. 2015년 한 해. 시리아는 117만 명.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2017년에 메르켈이 또 선거에 나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또 됐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에? 난민을 117만을 받은 총리가 또 재선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었죠.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난민 500명이 제주도 왔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민하게 며칠 사이에 특히 젊은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에 막 청원을 넣었죠. 절대 저놈들 받으면 안 된다. 이 청원이 며칠 사이에 75만 원을 넘었어요. 75만 원. 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정말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제가 미안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 가르쳤으면 저런 애들이 됐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에?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보는 거예요. 걔들은. 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요 시절에 하나의 인성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과정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 과정을 전쟁터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타자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갖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하는 교육 환경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강팍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세대, 교사인 우리 세대, 우리 나이든 세대가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이들 탓이 아니죠. 이런 제도 속에서 걔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끔찍한 인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는 거고요. 어른도 똑같죠. 법무부에서 몇 명 받았어요? 법무부에서 2명 받았어요. 2명. 그 500명 중에 2명 받았어요.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너무너무 미성숙하고 세계인들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한국 정도의 나라에서 법무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끔찍한 야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쯤 전에 법무부에 가서 인권 강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실상. 그게 지금 저희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이제 살살 끝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가장 그런 경쟁이 심한 나라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한국은 이렇게 경쟁이 심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다 있죠. 저는 첫 번째는 사상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사상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학교가 들어오고 또 한국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라고 하는 게 일본 제국주의의 점령기와 같이 간다는 게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 교육이 들어오던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일본의 침탈하에 있었던 시기죠. 그 시기에 사상사적으로는 전 세계를 풍미하던 가장 강력한 사상이 뭐예요? 소셜 다윈이즘입니다. 소셜 다윈이즘. 네? 그러니까 이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승자독식 이런 류의 생태계의 논리가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게 허버트 스펜서의 소셜 다윈이즘이죠. 이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완전히 100% 제국주의 사회학이죠.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확실한 사상이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인 게 일본 제국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서양보다도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사실은 아시아를 침탈하는 근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소셜 다윈이즘의 관점에서 서구 백인들의 지배로부터 일본 자기들이 황인종들을 지켜낸다고 하는 이 소셜 다윈이즘을 심지어 확장한 거죠. 이런 논리를 들고 지배를 정당화했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당시 지식인들에게도 세계를 보는 가장 강력한 사상적 토대였어요. 그 나이 때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세요. 전부 소셜 다윈니스트입니다. 전부.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정의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도. 지금까지도.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소셜 다윈니즘의 정신이. 자, 이제
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미국인들이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는 자로서 들어왔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 세상을 정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요? 시장으로 보죠. 시장. 얘들은 시장으로 보는데 똑같아요. 이 세상은 무한 경쟁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또 경쟁이에요. 에? 다시 말하면 사회적 다윈이즘의 그런 이데올로기와 시장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면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경쟁 지상주의. 제가 보기엔 경쟁 지상주의라는 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경쟁 절대주의. 그런 사회가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경쟁이라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경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경쟁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죠. 이데올로기란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관철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경쟁 이데올로기가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확인하는 건 쉬워요. 이데올로기는 항상 자신을 자연현상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데올로기론에서는 naturalize라고 보통 하죠. 자연화합니다. 그것을 historize 하면 돼요. historize. 역사화하면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얼마나 기만적인 사상인지 알 수 있죠. 역사 속에 딱 넣어보세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을. 중세시대의 경쟁은 어땠어요? 경쟁은. 예? 많은 경우에 경쟁이라는 것은 범죄로 취급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협동하고 함께하고 연대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상대와 끝없이 경쟁을 한다? 특히 길드 조직 같은 데서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어요. 이거 조금만 넘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관철되면서 경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관철된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 두레라든가 상부상조라든가 우리 그런 전통들 보세요. 다 함께 하는 것이었지. 언제부터 모든 상대를 적으로 보고 경쟁자로 보고 경쟁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관철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쟁 교육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육이다라는 것은 아주 헛된 것이고요. 그것을 독일의 사례가 보여준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 선생님들 상대로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선생님들이 좀 이제 나서실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교육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무력감이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사라는 조직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사처럼 지식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조직이 없고 거대한 조직이 없어요. 게다가 교사 조직처럼 이렇게 윤리적인 기준이라는 게 기본적인 존재 이유로 있는 이런 조직도 없어요. 그런 조직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사회적 의미를 완전히 박탈한 그런 조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을 정치적인 금치산자로 묶어놓고 있는 정말 터무니없는 국가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교사들이 정치활동도 못하고 정당에도 가입 못해요. 단결권도 없어요. 단체 교섭권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ILO 핵심 협약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이라는 것은 전 세계 187개국이 들어가 있는 협약이에요. 187개국. 여러분 187개국을 아세요? 그 나라를 아세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유럽연합과 FTA 협정을 할 때 유럽연합에서 이걸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떻게 교사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치활동의 권리가 없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에?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나라 살펴봤더니 6나라밖에 안 돼요. 6나라. 어느 나라예요? 한국, 중국, 쿠바. 그 다음에 3나라는 모르겠어요. 에?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독일 의회 베를린에 있죠? 630명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 교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 81명입니다. 81명. 에? 630명 중에 81명이니까 약 13%가 교사예요. 교사가 교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회 안에서 교사가 교수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게 대의제도예요. 직능 대표성에 비례하는 거예요. 한국은 요번에 1명 들어갔어요. 1명. 지난번 회기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교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이렇게 중요한 집단이 정치적으로 전혀 대표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발언하지도 않고 아무런 사회적 의미가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아세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떠오르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녹색당이에요. 녹색당. 지금 뭐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주지사 선거를 녹색당이 휩쓸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녹색당이 누구의 정당이에요? 누구의? 교사의 정당. 교사들이 만든 정당이에요. 최초로. 1970년대에 독일의 여교사들을 중심으로 녹색당이 결성된 거예요. 거기에 다른 그룹들이 말하자면 결합을 한 겁니다. 왜 여교사들이 녹색당을 만들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녹색당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지구에서 살아갈 그 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들고 나오겠어요? 교사들이 들고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70년대 말에 녹색당이 결성이 되고요. 80년대에 어떻게 돼요? 네, 의회에 진입합니다. 90년대에 어떻게 돼요? 집권합니다. 집권. 90년대 8년 동안 집권을 해요. 3인당과 같이 연정 형태로. 그래서 독일을 완전히 세계 최초의 생태국가로 만든 거예요. 생태국가로.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그 기본에는 바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 미래를 예감하는 능력, 도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결합된 녹색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때요? 교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치 사회적인 그 책임을 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조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아요? 군사 독재 정권이 과거 30년 동안 제일 두려워한 게 교사들이죠. 교사들이 교단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군사 독재자에게는 악몽이죠. 열중셔 시켜놓은 거예요. 전부. 에? 그런데 소위 민주정부가 돼서도 이자들이 이게 갖는 의미를 몰라요. 이것도 또 프레임 문제예요. 과거에 바로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두려워했던 그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뭐예요? 교실의 정치화. 이 프레임을 소위 민주정부라는 것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교실이 정치화돼야죠. 교사들은 당연히 교실이 정치화돼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화가 돼야 돼요? 교실이 민주주의의 산실이 돼야죠. 교실에서 민주주의자들이 자라나야죠. 교실이 민주주의의 묘판이 돼서 여기서 아이들이 다 민주주의자로 성장하고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전 국토를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나무들로 가득 채우면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교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정치적 미숙아 취급을 하고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고 민주주의 어디서 해요? 민주주의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교실을 완전히 파쇼들의 훈련장으로 만든 그자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실의 정치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교실이 정치화돼서 문제인 게 아니라 교실이 정치화되지 않아서 문제다. 교실이야말로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자라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이들을 세뇌시킨다 이런 얘기하죠. 이것은 어떻게 답하면 돼요? 세뇌시킨다. 바로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은 바로 선동과 판별교육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사들이 어떤 자가 선동가인지 아이들이 판별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걸 가르쳐야죠. 네? 선동과 판별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 그것을 같이 가르쳐야죠. 그건 또 이야기하면 긴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실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이 자라나는 그 공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가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돼야 돼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훔볼트는 대학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대학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저는 학교도 똑같다고 봐요. 학교야말로 미래의 유토피아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 실험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권위주의적 관료적 구조를 깨부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할 때가 됐다고 봐요. 독일의 학교의 경우는 교장을 뽑을 때가 되면 교사들이 최대한 학교에 안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왜 안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때 막 연차 내고 난리가 나요. 왜 그렇겠어요? 혹시 교장이 될까 봐 무서워서. 최대한 교장 안 하려고 도망 다닙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란 조직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조직이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위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그런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공간이 돼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학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준병영사회가 학교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돼 있어요. 일본 애들이 한국에서 근대식 교육을 할 때 학교 조직을 뭐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군사 조직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왜? 비상시에 바로 전쟁에 투입하려고 아이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관료적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교장, 교감, 부장, 반장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죠. 사단장, 중대장, 연대장, 소대장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조직이 어떻게 민주주의자를 길러내겠어요? 저는
교육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핵심은 학교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선취하는 그러한 소우주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성찰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